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되면서 밤 9시 이후 음식점 이용이 가능해진 가운데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합니다. 서울시는 10인 이상 집회 금지와 한강공원 밀집 지역 일부 통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서모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당직 사병 외에 휴가 복귀를 요청한 다른 병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도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운영과 관련해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부금 횡령과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 의원은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일본 자민당 총재로 선출돼 올해 총리에 취임합니다. 스가 총재는 아베 전 총리의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의 한일 관계 심층 분석합니다. 자율주행차 핵심 기술 권위자인 카이스트 교수가 중국의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카이스트는 이에 앞서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입니다. 한 재래시장 상인들 표찰까지 만들어서 목에 걸었습니다. 가게 소독하고 여러 번 닦아가며 손님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코로나19 KBS 통합뉴스룸 9시 뉴스, 먼저 달라진 오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에서 2단계가 됐습니다. 밤 9시 이후에도 음식점 매장 이용할 수 있고요. 프랜차이즈형 카페, 제과점 안에서도 먹거나 마실 수 있습니다. 2단계로 바뀐 첫날 어디에 갈 수 있고 또 뭐가 달라지는지 먼저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손님이 들어옵니다. 드시고 가시나요? 네. 손님, 그럼 QR 체크인 도와드릴게요. 오늘부터 매장 안에서도 음료를 마실 수 있습니다. 카페를 다시 사용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아직도 살짝 불안한 감정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마스크를 끼고 밤 9시 이후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했던 음식점에서도 이젠 식사가 가능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300인 미만 중소형 학원, 독서실도 운영이 재개됐습니다. 12개 고위험 시설 중 PC방이 유일하게 해제됐습니다. PC방은 이제 문을 열었지만 음식을 먹거나 흡연할 수 없습니다. 좌석도 이렇게 한 칸씩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또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출입 금지입니다. 상인들은 일단 한숨은 돌렸지만 여전히 힘들다는 호소가 더 많습니다. 여러모로 저희들도 장사가 물론 되지도 않지만 그래도 마음적으로라도 편하고 좋죠. 식음료 섭취 자체를 모두 금지한다는 것은 되게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업을 하라는 건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이럴 바에는. 확산세가 거셌던 서울에선 몇 가지 제한 조처가 계속 유지됩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서울 전역에 적용된 10인 이상 집회 전령 금지는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 이후로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금까지 신고된 40만 명 규모의 집회 110여 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매우 강력한 조치입니다. 시민들의 높은 우려를 고려해 여의도와 반포, 뚝섬 한강공원의 밀집 지역 통제도 당분간 유지됩니다. 또 실내 50명, 야외 100명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도 계속 금지되고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이어집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밤 9시가 넘은 이 시각 식당과 주점들이 모여있는 서울 을지로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한솔 기자, 지금 거리두기 완화된 첫날인데 뒤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이곳에서는 식사를 아예 하실 수 없었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거리에서 식사를 즐기고 계십니다. 이곳에서는 원래 하지만 이렇게 거리두기 때문에 테이블을 잘 설치를 하지 못하셔서요. 이렇게 노는 테이블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 시간 이후로는 원래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수도권 2단계 조정도 매우 감사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방역수칙 지키기 까다롭다는 입장도 많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의 영업이 정상화됐지만 방역 수칙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특히 한 칸 띄어앉기나 테이블 간 거리 두기로 업소 내 이용 인원이 제한됩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평균적으로 50~60%씩 매출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의무화 대상은 물론이고 많은 음식점에서 어렵더라도 거리 두기를 지키려는 분위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용자들에게도 방역 수칙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에 특별 방역 기간이 예고된 만큼 거리 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다. 이번 조치는 27일까지 유지됩니다.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거나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특히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서 방역 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면 곧바로 영업 중단 조치를 내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어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을지로에서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네, 코로나19에 걸리면 몸속에는 코로나19에 대항하는 항체가 생기는데요. 우리 국민 1,400명을 조사해봤더니 단 한 명만 이 항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에 대한 면역력이 거의 없다는 뜻인데 이효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이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중화 항체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항체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조사 대상 1,400여 명 가운데 단 한 명에게서만 확인됐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0.07%, 항체가 거의 없는 셈입니다. 중국 우한 3.2%, 영국 런던 17%, 미국 뉴욕 14.9%와 비교해보면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인구의 60% 이상이 항체를 보유하면 유행을 사라질 거라는 집단 면역은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60 내지 70% 집단 면역이 형성돼야 코로나19 유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멀었다. 반면 찾아내지 못한 확진자, 이른바 숨은 감염자는 거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8월 유행 이전에는 실제 감염자랑 저희가 인지하고 있는 감염자 숫자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 이번 조사는 2차 조사로 6월 10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대구 등 13개 시도 국민 역량조사의 혈청 잔여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44명 정도로 8월 이후 대유행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습니다. 현재의 유행 상황을 설명하기에는 제한적이다. 해외 사례에 비해서는 양성률이 낮은 것은 6월부터 8월 초까지의 국내 확진자가 적었던 것의 영향으로 1차 조사에서도 항체 형성률은 0.03%에 그쳐 방역당국은 조사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항체 조사를 2개월 단위로 계속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효연입니다. 네, 그럼 확진자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동안 109명 늘었습니다. 국내 발생은 이틀째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방역당국은 긍정적인 신호이긴 하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확산 우려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경기도 부천 방문 판매 업체와 관련해서 오늘 2명이 추가돼 모두 16명이 됐고요. 수도권의 산악 모임 카페도 접촉자 3명이 늘어나 지금까지 확진자 41명이 됐습니다. 또 경북 칠곡 산양삼 설명회 관련해서도 3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그 전주보다 크게 줄었다는 겁니다. 수도권도 같은 기간 60명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60대 이상 고령층이 문제입니다. 신규 확진자 중에 60대 이상 비율이 계속 늘고 있고요. 격리 중인 환자의 40% 가까이도 60대 이상입니다. 네, 이런 취약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걸 우려해서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네, 그럼 최근 건강식품 설명회 관련해서 확진자가 늘어난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PC방과 노래방 등 이 고위험 시설의 영업이 다시 시작됐는데 업주들 표정 마냥 밝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홍정표 기자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난 10일 영업을 재개한 대전의 한 PC방. 청소년은 출입할 수 없고 자리 뛰어앉기 등 방역 수칙을 엄격히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영업 중단 조치가 내려지기 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
6명이던 아르바이트 직원을 1명으로 줄이는 등 운영 비용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이익은커녕 비용의 20%도 건지기 힘들다고 하소연합니다. 손님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뭐 많아봤자 20-30명 시간당 그것도 뭐 밤새 24시간 이렇게 있으면요 열어도 적죠. 오늘부터 영업이 재개된 노래 연습장도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다시 문을 열 수 있다는 게 다행이지만 영업이 이전처럼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라도 나오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다시 영업 제한을 받게 돼 일부에선 영업 재개를 미루고 업종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당장이라도 정리하고 나가고 싶은 마음인데 현실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그냥 고육지책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 들어 대전 지역에 새로 문을 연 노래 연습장은 6곳에 불과하지만 폐업 신고한 곳은 44곳에 이릅니다. 이제 쓸데없어요. 노래방은 뭐 영업은 안 하고 다른 거 세줘야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아도 또 문을 열어도 손해가 나는 소상공인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최신호 표지입니다. 빼곡한 글자들 가운데 20만이라는 숫자가 눈에 띕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사람 수입니다. 테두리를 포함해서 표지 전체를 이렇게 어둡게 물들인 건 미국 당국이 방역에 실패했다는 비판의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타임지의 상징은 표지의 붉은색 테두리죠. 1927년부터 이어져 온 전통이기도 합니다. 빨간색이 아닌 검정 테두리가 쓰인 건 딱 한 번 2001년 9.11 테러 때가 유일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의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20만이라는 숫자 아래로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이 날짜별로 미국 내 일일 사망자 수가 적혔는데 이 표지 디자인한 사람은 재난에 무감각한 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첫 발병이 보고된 이후 가장 많은 걸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인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송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도에서는 최근 나흘 연속 하루에 9만 명 넘게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있습니다. 5월 중순부터 규제가 풀리면서 확진자가 계속 느는 추세입니다. मगर इंडिया ऐसी जगह है यहाँ पे डिस्टेंसिंग जब तक बंद नहीं होगा इंडिया तब तक कोई डिस्टेंसिंग कोई नहीं करेगा. 인도 영향 등으로 전 세계 신규 일일 확진자도 31만 명에 가까워 코로나19 발병이 보고된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확진자는 7월 들어 빠른 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첫 발병 보고 180여일 만에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더니 약 40일 만에 2천만 명대로 늘었고 30여일 지난 현재 3천만 명에 가까워졌습니다. 국가별 순위도 바뀌었습니다. 확진자는 전 세계에서 미국에 이어 브라질에서 가장 많이 나왔는데 인도가 두 번째 피해 국가가 됐습니다. 이어 브라질과 러시아, 페루 순으로 확진자가 많습니다. 사망자도 7월 들어 가파르게 늘어 92만 8천여 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의 위세는 여전하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책에 반대하거나 등한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지난 주말 곳곳에서 6천여 명이 모여 반정부 시위를 벌였고 일부 도시에서는 수천 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파티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Le confinement, je pense que ce serait une très mauvaise idée quand même. Bon, déjà pour l'économie et puis ensuite pour nous. Enfin, on a aussi besoin de vivre aussi, quoi. Donc, si tant est qu'on protège les personnes qui sont vulnérables. 프랑스에서는 최근 들어 하루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와 코로나19 발병 이후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송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 쟁점은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었습니다. 야당은 특혜를 시인하라고 압박했고 추 장관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입니다. 야당은 먼저 권력형 특혜가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 아들 아니시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그것은 주장에 불과한 것이고요. 보좌관의 전화 여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당시 보좌관한테 그때 아들 부대에 전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예결위 이후에 확인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피고발인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저런 걸 접촉해서 물어보기 자체가 사전 짜지 않았느냐 이런 또 함정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야당은
장관직 사퇴를 요구했고 추 장관은 거부했습니다. 본인이 지금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진 사퇴하려고. 검찰 개혁은 제게 부여된 과제이고요. 또 그것을 운명처럼 수용을 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며 야당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할 것이라는 질문에는 보고도 받지 않는데 공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공세를 가짜뉴스로 규정했습니다. 허위 폭로로 인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차별적인 근거 없는 정치 공세로 만약에 일관하게 되면 저는 야당이 다음 선거도 이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추 장관 아들 논란은 정서보다는 사실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네, 추 장관의 아들 서모 씨는 이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는데요. 최근 검찰은 기존에 알려진 당직 병사 외에 서 씨에게 휴가 복귀를 요청한 또 다른 병사를 불러 조사한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박찬 기자입니다.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어제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월 서울 동부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8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서 씨가 2017년 6월 25일 2차 병가가 끝나고도 부대로 복귀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개인 휴가로 처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그날 당직 병사는 서 씨가 복귀하겠다더니 잠시 뒤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자로 처리됐다고 알려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서 씨와 연락한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병사가 지난주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부지검 오셔서 조사 받으셨었잖아요. 네. 죄송한데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추 장관의 아들 서 씨와 같은 분대에 있었던 이 병사는 서 씨가 복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 서 씨에 연락해 관련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병사는 검찰 조사에서 서 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방법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은 그날 저녁 당직 병사와는 통화한 적이 없다면서도 다른 부대원과는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누가 됐든 당시 서 씨가 동료 병사와의 통화에서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리고 해당 대화 내용이 휴가 특혜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을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의혹과 관련해 여러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 당직 병사 A씨가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또 자신을 단독범 등으로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에 대해 소송도 검토 중입니다. 계속해서 이수민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부대에 없는 걸 확인하고 서 씨에게 복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당직 병사 A씨. A씨는 오늘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권익위에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과 지난 6월 검찰에서 관련 사실을 진술했다며 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분 보장 등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가 권익위에 신분 보장을 요청하게 된 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공개글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철부지의 불장난으로 온 산을 태워 먹었다며 당직 병사 A씨의 실명을 공개했습니다. A씨를 단독범이라고 볼 수 없다며 공범 세력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실명 공개글의 비판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일부 문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서 씨의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보고 들은 걸 설명했을 뿐이라고 KBS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사실 제가 뭐를 처음에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제 친구가 일요신문이었나 기자한테 이거를 알리니까 역으로 이제 수소문을 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김덕 의원실 이러다 보니까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그렇게 된 거죠. A씨는 황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또한 황 의원에 앞서 올해 초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TV조선 보도에 대해서도 익명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권익위는 A씨가 관련 신고를 법에 규정된 신고기관에 접수했는지 등을 조사해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검찰이 정의기억연대 전 이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지 넉 달 만인데 윤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박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쓴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던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개인 계좌를 통하여 모금하였다고 해서 계좌에 들어온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기부금 3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이 가운데 약 5,7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봤습니다. 또 법인 계좌에서도 근거 없이 돈을 사용하는 등 모두 약 1억 원을 사적으로 썼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정부나 서울시 등으로부터 학예사가 없는 박물관 운영비나 직원 인건비 등으로 보조금 약 3억 6천만 원을 받은 건 부정수령이라는 겁니다. 치매가 있는 길어녹 할머니에게 상금 등 8천여만 원을 기부하게 한 건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한 거라며 준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또한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고 기부금 41억여 원을 받은 건 기부금품법 위반을, 이른바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한 건 업무상 배임을 적용하는 등 모두 6개 혐의로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정 의원이 보조금을 국세청 홈택스에 허위로 공시했다는 의혹과 자녀 유학비 등을 정 의원 자금으로 사용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모금된 돈은 모두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사적으로 유용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재판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건강 문제로 물러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후임에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선출됐습니다. 집권 자민당의 스가 장관은 모레 총리로 취임한 뒤 새 내각을 발족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택 특파원, 예상대로 스가 관방장관이 압승을 거뒀네요. 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집권 자민당을 이끌 새로운 총재를 뽑는 선거, 자민당 국회의원과 대표당원 535명이 참여했는데요. 스가 장관은 유효 투표 가운데 70%가 넘는 377표를 쓸어 담았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 회장은 89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은 68표를 얻는 데 그쳤습니다. 스가 장관은 후보자 3명 가운데 유일하게 파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요 파벌들은 영향력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서 아베 정권 2인자 역할에 충실했던 스가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스가 장관은 총재로 선출된 뒤 회견에서 파벌 정치의 폐해는 전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7년 8개월 만에 일본의 총리가 바뀌게 되었는데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당장 큰 변화를 기대하긴 힘들어 보입니다. 선거 기간 중 스가 장관의 대표 공약은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민당 총재로서 취임 일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継承し進めていかなければなりません。私にはその使命があると認識をいたしております。 스가 장관은 특히 아베 총리의 정상 외교를 높이 평가하면서 조언을 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아베 총리는 스가 장관이 일본의 새 연호인 레이와 시대에 가장 걸맞는 총재라면서 당선 축하를 보냈습니다. 향후 정치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스가 장관은 16일 모레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제99대 총리로 지명됩니다. 이어 나루히토 일왕의 임명 절차를 거치면 곧바로 새 내각을 발족시키게 됩니다. 임기는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인 내년 9월까지인데요. 극우 성향 정치인들이 얼마나 내각에 등용될지 여부가 스가 내각의 성격을 대변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전임 아베 총리 시절 한일 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벌어진 일들 가운데 현안만 짚어보면 2018년 대법원 판결로 시작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현재 양국 간엔 아무런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수출 규제 조치를 내렸죠. WTO, 세계무역기구 제소까지 갔지만 해결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국이 언제든 종료를 통보할 수 있는 그야말로 벼랑 끝 상태입니다. 양국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두 나라 사이 민간 교류도 뚝 끊겼습니다. 하지만 한일 관계가 항상 나빴던 것만은 아니었죠. 한때 좋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려움이 가중된 근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푸른 박원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1965년 국교 정상화가 됐지만 한일 간의 본격적인 교류는 30년가량이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됩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제도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식민 지배를 사죄하는 담화가 잇따라 나왔고 1990년대 말 일본 대중문화의 공식 유입이 시작되면서 한일 간 거리는 더욱 좁혀집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일본 대중문화가 선풍적 인기를 끌었고 양국이 공동 개최한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의 선전은 일본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勝利という一つの目的に向かって団結してるなという感想を強く持ちましたね。 겨울 연가로 시작된 한류 열풍은 일본인들의 인식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ペヨンジュンさんが国の人たちの偉い人たちが話し合ってやるべきだし。 한때는 한국의 현직 대통령이 일본 방송에서 민감한 주제에 대해 직접 얘기할 정도로 가까웠던 두 나라. 말로 해서 그 끊임없는 시비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들어 상황이 달라집니다.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이른바 다케시마의 날 제정까지 벌어집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악화한 한일 관계의 상징적 사건이었습니다. 그 뒤 양국 갈등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2016년 지소미아 체결 등으로 잠시 봉합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새 위안부 합의 후속 조치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등이 물리고 물리면서 한일 관계는 또다시 근본적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곳은 도쿄에 있는 영빈관입니다. 22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만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한 곳이죠. 오부치 총리는 이때 반성과 사죄한다는 표현을 썼고 김 대통령은 화해와 미래라는 말로 화답했습니다. 동북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두 나라가 손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사 갈등은 분명 그때도 있었지만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부터 이 무렵까지 두 나라는 안보와 경제 협력이란 공통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안보 면에선 한미일 안보 협력으로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하고 경제 산업 분야에선 분업을 통해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초강대국으로 떠오른 중국과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키워온 북한에 대해 양국의 인식과 전략이 달라졌습니다. 동중국해에서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겪은 일본은 미일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 견제에 열을 올렸고요. 북한에 대해선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경제협력이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하는 우리 정부와 견해차가 나면서 한일 관계는 틈이 생겼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베 정권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이 틈을 더욱 벌려놓으면서 한일 관계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한 해 많게는 1,000만 명의 양국 국민이 대한해협을 오갑니다. 한일은 서로가 서로에게 제3위 교역국입니다. 두 나라는 서로 무시해도 되는 그런 나라일 수는 없습니다. 스가 총리 취임 이후 막혀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경진 기자가 여러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새롭게 열린 스가 요시히데 총리 시대,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당장 큰 틀의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아베 2.0이라고도 이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아베 총리가 아주 최측근이고 총리가 바뀐다고 해가지고 일본 정부의 정치객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낮다.
당면한 문제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본은 19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 한국은 대법원이 새로운 판단을 했으니 3권 분립을 존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까지 예고된 상황. 이 현금화가 돼버리면은 이것은 정말 한일 관계는 바탄입니다. 위기감을 한국 쪽과 저희가 공유할 수가 없다는 것이 상당히 답답해요. 현금화 전에 강제징용 문제와 여기서 파생된 수출 규제 그리고 지소미아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야 합니다. 지원금 문제만 우리가 협상하려면 상당히 타협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세 개 문제를 갖다가 패키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의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한일 모두 한 걸음씩 물러서야 가능한 일입니다. 일본은 기업의 운신의 폭을 넓히고 일본 제철이 기업의 독자적인 그런 판단으로서 사실상의 배상을 한다. 일본 정부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최종적으로 끝났다 하는 거하고는 이게 모순이 안 됩니다. 한국 정부는 피해자들의 뜻을 모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한 1,000명 정도가 계류 중입니다만 이걸 한 건 해결해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지 되고 21만 명에 이르는 수많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원고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대화 기구를 한국 정부가 나서가지고 설치하는 것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한중일 공동협의체 구성으로 물꼬를 틀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국경이 없습니다. 보건협력을 통해서 동아시아는 물론 충분히 세계를 리드해 갈 수 있는 연내 개최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 활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외교 당국자들이 직접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연내에 있을 한일 정상회담에서 해법을 도출하는 새 일본 총리 취임을 계기로 반일과 혐한이라는 감정보다는 국익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한일 관계가 잘 개선이 된다면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전략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지렛대가 저는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싸워야 우리는 루즈루즈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알면서 언제까지 싸우냐 하는 문제죠.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네, 지난 7월 폭우 때 부산의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 3명이 숨진 사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일한 대응과 부실한 시설 관리 탓이란 결론입니다. 경찰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공무원 8명을 직무유기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폭우 경보가 내려지고 부산 초량 제1 지하차도가 침수된 지난 7월 23일 밤. 재난 지침에 따라 상황을 판단하고 대책회의를 주재해야 할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외부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퇴근했습니다. 변대행이 관사에서 지하차도 사망 사고를 보고받은 시간은 다음날 새벽 0시 7분부터 20분 사이. 변대행은 사고 현황을 보고받고도 현장을 찾아가거나 후속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가 6시간이 지나서 시민안전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경찰은 변대행이 재난 상황에서 행동 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하차도 관리 부실도 드러났습니다. 초량 제1 지하차도는 빗물에 30cm가량 잠기면 전광판에 자동으로 진입 금지를 안내하는 문구가 떠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폭우가 내릴 때 자동 알림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분당 20톤의 빗물을 퍼낼 수 있는 펌프 석대는 처리 용량만큼 빗물을 빼내지 못했습니다. 저류조에 토사 등이 쌓이고 배수로 일부가 막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관리 책임을 물어 부산 동구 부구청장 등 공무원 4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부산시와 동구청 소속 공무원 3명은 폭우 때 상황 판단 회의를 한 것처럼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하차도 침수 현장에서 초동 대처를 한 소방대원과 경찰관 등 7명의 경우 당시 장비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못한 것으로 보고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문 밖에 두고 잠시 햄버거를 사던 중이었습니다. 코로나19 걱정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되도록 피하려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가게 문 앞에서 엄마를 기다리던 6살 어린이는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변을 당했습니다.
낮술을 마신 운전자가 보행로를 덮친 사고로 그만 숨진 겁니다. 이보다 며칠 전엔 인천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차에 치여 숨졌는데 운전자는 역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의 음주운전 사고 건수는 지난해보다 오히려 13.1% 증가했습니다. 음주 사고로 엄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고 코로나 이후 술자리도 많이 줄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찰 단속도 느슨해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늘었기 때문인데 오산입니다. 경찰은 단속 방법이 비접촉식 감지기로 바뀌었을 뿐 예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강력한 처벌 방침을 강조했죠.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음주 사고가 이어지면서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고 방관한 동승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효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취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오토바이를 치어 치킨 배달을 가던 50대 남성을 숨지게 한 인천 영종도 음주운전 사고. 경찰은 이른바 윤창호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인천지방법원은 실질 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넘었던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2차례 입원한 바 있습니다. 사고를 낸 벤츠 차량의 소유주는 동승자 B씨의 회사. B씨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불과 보름 전 시와 방조제에서도 길가에 있던 40대 남성이 과속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동승자가 있었지만 경찰은 30대 운전자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유족들은 동승자를 오히려 사고 피해자로 분류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음주운전자와 음주동승자가 멀쩡히 걸어다니는데 음주동승자를 피해자로 보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동선을 역추적해보면 가해자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 혐의는 음주 사실을 알고도 운전을 부추기거나 묵인하는 경우 중에 한해서 소극적으로 적용됐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윤창호법입니다. 피해자 구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음주운전자와 함께 동승자도 엄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박효인입니다. 강원도 영월군에서 다리 철거 공사 도중에 상판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천 바닥에 다리 상판이 주저앉았습니다. 다리 철거 공사를 하던 도중에 상판 하나가 부서지면서 떨어진 겁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상판 해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상판이 내려가면 와이어를 풀어줘야 되는데 그 와이어 풀어주는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사고가 난 다리는 1997년 준공됐습니다. 최근 안전진단에서 개축이 필요한 D등급이 나와 지난해 12월부터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새로 다리를 건설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낡은 다리를 철거하기 위해 먼저 다리 상판을 3조각으로 잘라 하나씩 뜯어내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2개는 먼저 크레인으로 들어 지상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3번째 상판을 들어올리는 철거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부상자 4명은 떨어진 상판 위에서 일하다 사망자 1명은 상판 아래쪽에 있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우리야 어차피 옥가사 쪽이지. 옥가사 쪽이고. 그리고 뭐 하천 관계 이런 것도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아직. 경찰은 작업 관계자 등을 불러 사고 원인과 함께 안전수칙 준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경남 농업기술원 공무원 17명이 가지도 않은 출장비 수천만 원을 타낸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통행료 영수증을 위조했는데 증빙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야 할 회계 담당 직원까지 같은 방법으로 출장비를 타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짜 하이패스 영수증입니다. 겉보기엔 진짜 영수증과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먼저 고속도로에 들어간 영업소와 나온 영업소의 이름이 같습니다. 똑같은 영업소인데도 전화번호가 다릅니다. 영수증마다 서로 다른 고유 번호까지 같습니다. 이른바 복사에 붙여넣기로 만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신용카드 번호는 10자리가 모두 같지만 카드 회사 이름이 다릅니다.
가짜 영수증에는 각기 다른 카드 72개의 카드 번호가 사용됐는데 이 가운데 42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가짜 카드 번호였습니다. 경남 농업기술원 공무원 17명은 이렇게 만든 가짜 영수증 등으로 출장비를 받아 챙겼습니다. 가짜 영수증 한 장을 내고 받은 출장비는 여비와 식비를 포함해 4만 원에서 6만 원 선. 2년 9개월 동안 900차례에 걸쳐 모두 4,800만 원에 이릅니다. 회계 담당 직원들은 물론 부서장들까지 위조와 횡령에 가담했습니다. 사이즈하고 두개가 똑같습니다. PC하고 PC를 다들 잘 다루기 때문에. 경상남도는 감사에 적발된 17명 가운데 200만 원 넘게 허위 출장비를 타낸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17명 모두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상관의 괴롭힘에 시달리다 4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홍영 검사의 유족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상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부임제에서 근무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김홍영 검사. 당시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서울 남부지검 부장검사의 괴롭힘 때문이었는데 예약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 사소한 이유로도 폭언을 들어야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었습니다. 검찰의 자체 감찰 결과 어깨 등을 맞은 것만도 10차례에 이릅니다. 대검의 감찰 기록을 보면 당시 김 전 부장검사의 직속 상관이었던 차장검사 또한 문제를 알고 있던 정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감찰 과정에서 차장검사는 김 전 부장검사를 두고 말을 세게 하는 편이다. 직원들에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성향이 있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검사 죽음에 대한 실질적인 검찰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폭언 폭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김 전 부장검사를 대한변협이 형사고발했지만 형식적인 고발인 조사만 이루어진 채 11개월째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결국 김 검사의 유족 등이 나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감찰을 했는데 형사사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위원회 분들의 어떤 의견을 먼저 청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검찰의 제19 감사기가 우려되는 만큼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계속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달라는 겁니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인 조사 후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 유족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만큼 검찰의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매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구강검진이 진행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연기되거나 아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온라인으로 어린이의 치아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유다운 양. 원격 수업으로 1학기엔 학교에 자주 가지 못하다가 2학기엔 아직 한 번도 등교 수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덩달아 올해 학교 구강검진이 언제 가능할지 기약이 없습니다. 작년에 이제 구강검진 할 때 가고 아직 못 갔고요. 지금 올해도 한번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코로나 상황이라서 갈 수가 없었어요. 치과에 가지 않고도 간단하게 치아 관리를 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가 시범 실시됐습니다. 먼저 미리 받은 착색제로 입안을 헹군 뒤 휴대전화 카메라로 치아를 촬영합니다. 이 윗니를 살짝 더 들어. 이렇게 윗니를 옳지. 그런 다음 전용 앱에 찍은 사진을 등록하면 AI가 영상 분석을 통해 치태가 어디에 많은지 알려주고 올바른 칫솔질 방법을 담은 교육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일정 기간을 정해 활용하면 꾸준한 치아 관리가 가능합니다. 오른쪽 위에 치아랑 왼쪽 아래 치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번에는 부족한 부분을 잘 닦아보려고 노력해요. 다만 치과에서처럼 충치가 있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대면으로나마 올바른 치아 관리 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는 건 장점입니다. 평생 치아 건강을 좌우할 구강관리 습관을 형성하는 때입니다. 매우 중요한 시기인데 집에서 스스로 본인의 그 구강 상태를 확인을 하고 서울시는 8개 학교 초등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진행한 뒤 내년에 대상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